무굴 제국에 대해서 그냥 황제들이 아니고 맨 처음이 뭐였더라? 까먹었네. 바브르. 응. 그다음에 바브르, 후마윤. 그다음에 아빠르. 바브르, 후마윤, 아빠르. 한대, 3대가 꼭 항상 없어. 그 시원하지? 스마일 인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어디예요? 한백에 한백에서 원정 강의를. 네, 오늘은 그 인도 근대사 3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의 전성기를 다룰 건데요. 그 먼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무굴 제국은 1526년부터 1712년까지 오늘은 황제들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창시자는 누구였죠? 바브르! 바브르. 그 다음은? 후마윤. 그렇죠. 후마윤. 도망자 후마윤. 그 다음, 가장 중요하죠? 아빠르! 악바르 다음은? 자한기르! 자한기르. 맞습니다. 자한기르. 그리고 유명한, 타지마할로 유명한 샤자한. 그 다음. 아우랑제부! 야, 1분 전에 내가 알려준 거야. 아우랑제부. 저기 무굴 제국을 말아먹었거든요, 저분이. 그리고 마지막, 그래도 이 사람까지가 좀 황제다운 황제였다. 굉장히 짧은 기간 통치를 했는데요. 바하두르 샤라는, 네, 그래서 1526년부터 1712년까지 이 7명의 그래도 제국다운 제국의 모습을 갖추고 황제다운 황제의 모습을 갖췄던 사람들은 7명 정도입니다. 그 후에도 황제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무굴 제국이 쇠락기를 거치면서 거의 허수아비, 그러니까 정권 다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허수아비 황제들이 계속 올라가고 막 1년에도 막 바뀌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무굴 제국이 그래도 번성하고 안정됐었던 이 한 약 2세기 정도의 이 기간 동안을 저희가 오늘 다룰 건데요. 원래 인도는 사실 한 나라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세력들이 그 안에서 분열돼서 곳곳에서 막 이렇게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무굴에 와서 조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굴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결집을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죠. 인도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인도가 좀 결집을 했고 그러면서 이룬 부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이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최고의 부를 구가했던 그런 제국이었는데요. 어떻게 무굴 제국이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무굴 제국의 특징, 오늘은 무굴 제국의 특징들을 좀 다뤄볼 건데 첫 번째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중앙 관료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후마윤을 한순간 도망자 신세로 만들었던 아프간 출신의 장군 셰르칸 수르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페르시아 아니, 있었나요? 알아야 시계도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셰르칸 수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중앙 정부를 인도에 좀 확립을 했던. 근데 5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인도가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서 후마윤이 다시 컴백을 했던 그 장군 기억하세요? 그건 기억이 나네. 네, 그 셰르칸 수르라는 장군이 페르시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 이 중앙 관료제는 무굴 때까지 쭉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골격을 좀 탄탄하게 다졌던 인물이 그리고 좀 더 시스템화했던 사람이 악바르예요. 그래서 무굴 중앙 관료제의 핵심은 만사부다르입니다. 기억하시죠? 만사부다르. 만사부다르는 무굴 관리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따라해볼게요. 만사부다르. 만사부다르. 사부? 사부다르. 만사부다르. 네. 그래서 적게는 10명, 그리고 많게는 5,000명까지를 통솔하는, 고강은 이제 5,000명까지를 통솔하는 그런 관리들이었고, 총 33등급으로 나뉩니다. 지난 시간에 좀 흥미로웠던 게 악바르가 봉급을 뭘로 지급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금. 맞아. 왜 현금으로 지불했을까요? 토지를 이렇게 그냥 줘버리면 이 관리들이
그 토지랑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이 반란의 어떤 뭐 지역적인 근거를 갖게 되잖아요. 그걸 없애려고 악바르가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토지를 주지를 않고 현금을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계승자인 자항기르가 그거 현금 지급하는 거 너무 복잡하다 해가지고 이제 조세 징수권, 그러니까 지역을 부여를 해버려요. 지역을 이제 부여를 하면 그냥 거기서 징수하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여를 하는데 단 어쨌든 위험이 있으니까 반란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리들을 역임을 하지 못하고 계속 교대 근무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무굴 관리들은 3, 4년을 역임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6개월 이상 주방 못해.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또 홈피 관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건 되게 독특한 거예요. 관리들이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관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몰수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도 이게 할당이 됐던 토지도 살아있을 때까지만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로 한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 몰수가 돼서 자손들도 다시 하위직부터 시작을 해야 했던 그런 시스템을 무굴이 가지고 있었어요. 세습을 못하는 거래? 네, 세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금수저로 태어난 보람이 하나도 없겠다.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저희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근데 이게 어떤 병폐로 이제 흘러가기도 하는데요. 이 봉급이 무굴이 좀 독특했던 게 봉급이 항상 미불 상태였대요. 그래서 국고에서 선불로 가져다가 관리들이 쓰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는. 선결제 하는 거야? 네, 약간 국고에서 가져다가 쓰는 그런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를 하고 그 관리가 죽으면 그때 바로 모든 재산이 봉인이 됩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선불로 가져다 썼던 거를 다 이제 갚는 거구나. 네, 그걸 다 갚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 봉급이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 가져다 쓴 게 얼마고 또 줘야 되는 게 얼마고. 근데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요, 선생님.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갔대요, 무굴이. 아니 왜냐면 이 자기 돈이 토지에 없었나 보다. 그 토지 안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닌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이상한데 사실은 다 그렇게 정산하고 나면 한 톨도 남지 않는 정말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러면 죽어서 자손한테도 못 남기고 뭐 하나 남길 수 없으니 살아생전 영화를 우리가 그냥 누리자 이런 식으로 가서 사치와 방탕이 시작이 됩니다. 네, 왜냐면 다 국고에서 선불로 가져다 쓰는 지금이랑 방식이니까. 비슷하잖아. 대출로 막 해서 그냥 막 일단 쓰고 보자. 욜로. 이 시스템 자체가 사람 마음을 그렇게 이제 왜냐면 무굴 관리들도 다 보잖아요. 옆에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그래서 막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하인들, 뭐 여름 별장 치장을 하거나 정원, 뭐 무덤 이런 데다 어마어마한 돈을 모스크 이런 데다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해요. 바불 인생이네. 대출. 네, 약간 맞아요. 대출 인생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임종과 함께 모든 재산이 몰수되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좀 웃긴 이런 뭐 과소비, 과시, 허세를 낳는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비용이 국가에서 이제 지불이 되니까 국가 재정을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다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백성들을 위한 운하나 우물을 만들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지. 막 정원 이런 거 만들기에 급급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재정이 많이 쓰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무굴 제국은 정말 부자 나라였어요. 당시로는 한 인구가 1억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무굴 인도는 동시대 유럽과 비교할 만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 식량 부분에서는 더 풍부했었다고 합니다. 단 인도 상인들은 유럽 상인들에 비해서는 좀 이제 소비할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인도는 카스트가 있고 그 계급별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인도 상인들이 부를 과시하거나 그러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럽에 비해서 당시 인도가 누리고 있는 이점이라고 하면은 뭐 상인들이 자본 축적이나 투자 기회가 많았다. 왜냐면 동인도 회사도 다 투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상인들이 당시에
번창을 했던 그런 유럽에서는 그랬지만 인도에서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럽이 인도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이점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국가 재정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쓰였다.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농민들 생활 수준은 그렇게 굉장히 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굴의 또 다른 특징은 세액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공정한 세액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산량 대비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징수를 해갔었는데, 당시 이 정도 세액은 같은 시대 아래 데칸 쪽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전 어느 나라랑 비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세액을 내고 있었다, 무굴이.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 또한, 이 징수, 이렇게 정확하고 공정한 징수 또한 악바르 때 다 이제 좀 다져졌다. 이런 기반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무굴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쨌든 마을과 마을, 이 마을, 거대 마을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중간 몇몇 이 중앙 권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번창한 산업들이 또 곳곳에 있었다. 이렇게 좀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의 어쨌든 제일 주요 산업은 면화 산업이었죠. 그래서 간디의 고향인 구자라트가 면화로, 저희가 이번에 갔는데 진짜 목화밭이 좀 눈이 내린 것 같이 이 나무에 여기 이 정도 키가 되는 것 같아요. 눈이 내린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목화 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다 마찬가지로 면화 산업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남부에서는 양념 산업이 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소스. 네. 그래서 이때는 이 무굴 같은 경우는 중동이랑 유럽이랑 굉장히 활발한 이제 교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물, 인디고, 그리고 신종 무기들이 또 굉장히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탄약에 사용되는 재료인 초석도 인도에서 다 수출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양념도. 많이 수출이. 그럼 양념이 종류가 많나? 인도가? 향신료는. 네, 향신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음식 여행하면서 먹어봤을 거 아니야? 많아? 다양해? 저희가 아니 그게 많긴 많은가 봐. 왜냐하면은 간디가 그 건강 철학 얘기할 때 양념을 많이 쓰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그런 걸 확실히 보면은 막 세고 톡톡 막 쏘는 그런 향신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맛이 뭐 다양한 겁니까? 근데 저희가 먹으면 그러니까 똑같은 맛 나지 않냐? 저희는 잘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양념이 또 구자라트 쪽은 또 그리고 카티아와르 음식이라고 해서 양념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간디가 그렇게 양념 조심해라 했던 게, 제가 그때 여행하면서 찾아봤는데 그 지역이 또 양념이 다른 지역도 센데 구자라트 지역의 음식은 특히 좀 더 양념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흥미롭긴 했었어요. 그래서 쓰이는 양념들도 굉장히 다채롭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양념을 집어넣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수출을 했는데 반면 수입을 해올 게 인도는 사실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으로부터 가지고 올 만한 건 사실 포도주? 그리고 또 은화? 그래서 그때 영국 중상주의자들이 공포에 떨었잖아요. 인도로의 은 유출 현상. 이걸 굉장히 좀 무서워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때 무굴 때 굉장히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기 때문에 또 그랬다고 합니다. 수출만 주로 한 거네, 그럼 인도는? 인도는 수출을 할 게 품목이 많으니까 그 안에. 줄 건 많고 네. 갖고 올 건 없고, 그러니까 현금만 가져오겠네?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 부가 글로 갔겠지. 근데 중국도 중국은 무역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별로 필요한 게 없어서 유럽에서 갖고 올 게 별로 없어갖고 그 내수 경제로 충분했던 중국도, 우리는 별로 니네랑 무역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아편 전쟁이 일어났다고. 강제로 안 하면 열질 않아갖고. 근데 유럽은 너무너무 절실한 거야. 인도하고 중국 무역을 해야 돼. 자유무역 막. 참 이건 정말. 그래서 이때 중국이랑 인도가 G1, G2 너무 부가
진짜 세계 최고의 부를. 이때가 이제 청나라, 중국은 청나라 문명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한 때니까 그것도 비슷하게 연결되네. 유럽인들은 참 좀 짠하다. 짠내 나는 유럽이다. 뭘 갖고 뺏어오거나 사오거나 하지 않으면은 유럽은 왜 이렇게 뭐가 소스도 안 나오고 땅이 그렇게 생겼다. 촉박해서 근데 되게 멋있잖아. 그게 또 문제야. 그래서 내가 잘생기고 막 멋있어 봐야 실속이 없다. 그거 늘 얘기하지 않니 너희들에게? 너무 풍경이 좋은데 먹을 게 없어. 그 태양의 후예 왜그막 선풍적인 인기 끌 때 그 어디 갔는데 그리스 무슨 섬에 가서 찍은 게 많은데. 맞아요.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막 가서 섬에 가서 막 사랑을 나누는데 거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구슬과 아니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색깔의 배합과 막 이게 있어. 그 풍경이 저기서 뭘 먹지? 먹을 게 진짜 나물 하나 나질 않아. 그러니까 나물이나 뭐 먹을 게 달라면 이게 그 땅이 질펀해야 돼. 그럼 풍경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지. 응? 그러니까 유럽은 폼생폼사의 땅인 거야 거기가. 그래서 먹을 거를 찾아서 동양에 와서 그냥 제발 좀 나눠 먹자고 하는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무굴이 이때 엄청 번영하고 안정기였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전 이걸 알게 돼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거였다라고 저자 스피어는 그렇게 보고, 저는 그 관점이 되게 재밌었는데, 무굴인들은 원래 투르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언어도 터키어를 1세대들은 터키어를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어는 사실 제2 외국어였던 거예요. 근데 이 무굴인들은 눈부신 페르시아 문명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페르시아 문명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인도에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굴인들한테 페르시아는 곧 문명, 약간 이런 정도의 어떤 굉장히 동경하고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무굴 이전에도 사실 페르시아 문명은 인도에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술탄국들도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술탄국들은 사실상 인도 땅에서 미친 영향이 좀 한정적이었어요. 왜냐면 힌두 대중들이랑 좀 동떨어져서 정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힌두 대중들이랑 막 섞이지를 못해서 좀 상층 상위 몇 프로만 페르시아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들만 이제 같이 누리는 거였지 인도 땅이 거기에 동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무굴 때 이 변화가 시작이 됐던 거죠.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적으로는 인도가 이때 무굴에 이르러 비로소 힌두와 무슬림들이 서로 좀 마음을 열고 서로 통합되려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준비가 이미 된 상태였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원래 몽골 제국에 정복당했던 입장이었는데 어느새 재건을 한 상태였거든요. 이 무굴 때에 비로소.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가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동경을 할 만한 거죠, 이제.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이제 무굴 때 비로소 페르시아의 문명들을 적극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인도 땅에 적극 퍼뜨리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신기하다. 티베트 의학에서도 이 시대에 페르시아 그 의학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페르시아 굉장히 의사가 와서 그 법왕의 주치의를 하기도 해요. 지성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 신기하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무굴에서는 이 무굴의 행정망을 타고 페르시아어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무굴의 공식 언어가 됩니다. 페르시아어가. 그래서 그 무굴 청년들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어를 공부를 해야만 했었어요. 미술도 건축에서 페르시아 양식을 적극 사용을 가지고 오고요. 또 페르시아인들의 정서는 꽃과 물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게 무굴에서는 정원 사랑으로 표현이 또 됩니다. 그리고 복장도 원래는 터키식 복장이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어떤 세련미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귀족들의 어떤 공식 복장이 되고, 그래서 네루가 훗날 네루가 입는 인도식 복장도 사실은 그 근원이 페르시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그뿐만 아니고 사상도 침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 수피 사상도 예, 페르시아 시인들을 통해서 인도로 이제 다 유입이 되고, 예, 이렇게 행정망을 잘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페르시아의 문명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악바르를 기억하실 거예요. 악바르는 군주는 신성한 존재다. 제국의 어떤 제국의 수장이죠, 군주가. 거기에 신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악바르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반초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종교를 막 발전을 시킬 정도로, 근데 그게 다 사실은 페르시아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과 신성의 만남, 악바르가 그러면서 취했던 정책들이 굉장한 타 종교들에 대한 엄청난 관용적인 정책들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았어요. 힌두와 무슬림이 이렇게 같이 섞일 수 있었다. 페르시아가 그런 어떤 토양을 좀 갖추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자기네가 힘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지, 받아들이는. 자신감이 있을 때 이렇게 관대해져. 전성기에 관대해지지. 예, 이렇게 막 그 타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거는 자신이 없어. 쫄릴 때 자기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페르시아는 반신성한 수장을 지닌 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단단한 제국이 갖춰야 하는 어떤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인도에 좀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자 스피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인도가 통일이라는 걸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인도가 통일을 배우지 못했다면 영국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재편을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독립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삽시간에 통일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한 나라를 구축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통일된 인도는 무굴 없이는 불가능했다. 근데 그 무굴은 페르시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다. 그렇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그러면 이게 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악바르 때? 아니 무굴 제국이 그 가졌던 어떤 중앙 관료제의 힘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중앙 관료제의 힘도 있고, 그러니까 저자 스피어는 두 가지를 꼽는 것 같아요. 중앙 관료제의 힘,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정을 갖췄다, 제국다운,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걸 계속 얘기해. 반신성한 수장을 지닌 제국. 제국의 신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같이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장에서 제가 읽었던 건데, 이전에 델리 술탄국들은 수장들이, 그러니까 힌두 민중들이 존경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전 힌두 왕들은 신성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술탄 이제 지배자들이 들어서고 나서는 존경하기가, 감정적으로 유대를 쌓기가 되게 어려웠대요. 근데 무굴이 들어서고 이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머리 뒤에 그 초상화 같은 거 보면은 악바르도 그렇고 자한기르도 그렇고 이렇게 윙 이렇게 이런 어떤 신성한 그런 뭐 느낌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하고, 그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사람들이 좀 열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힌두 무슬림도 이제 공존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악바르가 특히 그러니까 이제 이 제국을 확장하면서 어떻게 다 이렇게 좀 공정하고 조화롭게 통치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거기에 또 굉장히 이 종교적인 멘탈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신성하게 느낄 것 같기도 해. 이 엄청난 제국의 신민들을 내가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자기가 신성해져야만 가능하잖아,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일반 백성들도 저런 지도자는 우리가 존경할 만해, 추앙할 만해,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연결이 되면 땅이 그렇게 넓어도 통합이 되겠지. 근데 이게 이제 유지하기가 이제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들만 가도 이제.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아우람 제국 때부터는 이제 타 종교들에 대해서 관용 정책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우랑제부가 근데 그 민심이 그리고 아우랑제부가 사실은 자기 형을 다 죽이고 왕이 됐었고 근데 민중들은 착한 형을 그 지지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너무 잔인하게 그것도 막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민중들이 아우랑제부를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우랑제부가 그래도 민심을 사고 싶으니까 뭐 어떤 기념일이었나? 그때 이제 거지들한테 돈을 나눠줬는데 거지들이 그걸 거부하고 자기들이 돈을 따로 모아서 뭐 이렇게 성전에 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힌두 민중들이 그러니까 그 민중들의 마음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아우랑제부 때는 그게 다 우리나라의 세조가 정치를 잘했는데도 그 여기 우리 또 여기 영월 이웃이잖니 이웃 읍내 아니야? 거기에 이제 그 단종이 그 청량포에서 죽었잖아. 그 어린 조카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를 못한 거야.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뛰어난 군주였고 세종의 아들 중에 제일 똑똑했거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을 했는데 정말 조기에서 마음이 딱 저게 이제 이게 마음을 돌리지를 못하는 거지. 비슷하다 저 사람.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민중들이 마음이 떠나가면 이제 자꾸 탄압을 하게 돼. 그걸 막 강제로 돌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힌두 차별 막 이런 게 막 일어나게. 그러니까 막 그 무력을 쓰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 누가 떠오르지? 군대를 막 돌리고 이런 거는 얼마나 약해졌을 때 하는 짓이야. 진짜 그걸 알아야 돼. 예. 왜냐면 내가 자신이 있고 역량이 있으면 아무도 차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종종 그럴 때가 있지. 내가 종종 경노와 차별을 할 때 그럴 때는 되게 약해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연민의 마음. 그래서 이제 막 근데 뭐 무기는 없지. 역사를 배우면 폭력이라는 게 참 허무하고 나약한 거구나를 알게 돼.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치거든.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모르는 거지. 힘이 세면 날 따르는 거야. 강제로 막 이제 나를 따라. 안 그러면 너를 막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마. 이렇게 할수록 마음은 멀어지잖아. 그래서 참 정말 역사 공부해야 돼 진짜. 네. 역사 공부. 영로십니까 지금? 왠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네요. 왠지.